그래서 일단 오늘 페이지는 128페이지부터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7단원 주제 인구 배우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인구 분포. 그렇죠. 인구 분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이유, 인구 밀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제인 우리가 인구 이동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인구 이동의 요인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과 그 지역이 사람들을 뱉어내는 요인을 우리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흡인 요인과 배출 요인이 있었죠. 흡인 요인은 뭐가 있었죠? 그죠? 풍부한 일자리와 높은 임금, 뭐 그렇죠. 뒤에는 이제 상상하시면 돼요. 살기 좋은 것들, 뭐 쾌적한 환경, 정치적인 안정, 문화가 뭐 번성하다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배출 요인은 반대로 보시면 낮은 임금과 적은 일자리, 기타 등등 이제 뭐 전쟁이 났다던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다던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리고 그 지역이 사람들을 뱉어내는 요인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인구 이동 유형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동 범위와 이동 동기와 체류 기간 이 2 곱하기 2 곱하기 2 8가지로 우리가 인구 이동의 거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었고, 네 번째 원인은 옵션이라 그랬죠. 경제적인지 정치적인지 환경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옵션으로 선택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고 시험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세계의 인구 이동, 네 번째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 이동과 우리나라 인구 이동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2 인구 이동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인구 분포입니다. 세계의 인구가 어떻게 분포하느냐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지금은 뭘 배우냐면 인구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왜 이동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동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이동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어 몰라? 알고 있어. 우리 뭐 하는 과정이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걸 조금 더 교과적인 학문적인 용어로 바꾸고 구조화시키는 그 과정일 뿐이야. 여러분들 물어보면 전부 다 답을 알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동 요인은 크게 첫 번째로 어떻게 나누냐? 흡, 인, 요, 인. 두 번째로는 배, 출, 요, 인으로 나눕니다. 이거 노트 검사 보면 이거를 흡인이라 쓰시고 흡입이라 쓰시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흡입은 여러분 지방을 이렇게 빼는 거고요. 흡인은 끌어들이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뭐냐?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무엇이냐? 그 지역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배출하는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흡인 요인은 뭐가 있을까? 그 지역에 어디 가서 살고 싶어? 도시? 딱 구체적으로. 대구야? 서울. 서울 왜? 가봤어요? 살아봤어요? 막연하게 좋으니까 일단 그냥 뭔가 문화도 좋은 것 같고 교통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아? 사람도 많은 게 좋아?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어디가 살고 싶어요? 부산? 왜? 그냥 어디 가든 다 살고 싶은가 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가장 큰 게 뭐냐? 거기가 우리가 돈이 정말 많아가지고 그냥 아무 데서나 나 오늘 왠지 서울에 살고 싶대 하고 한 달 살다가 나 왠지 저기 연길 가서 살고 싶네 한 달 살다가 난 바다가 좋아 부산 가서 한 달 살다가 우린 이게 불가능하죠. 왜? 우린 뭐 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럼 가장 먼저 보는 게 뭐겠니? 일자리를 봐야지. 내가 거기 가서 할 일이 있는가. 그래서 풍부한 일자리가 일단 1번이 되겠죠. 그럼 일자리만 많으면 일단 오케이인가? 그럼 뭐가 필요해? 그 다음에 돈,
그렇지, 월급이 중요하지. 아주 현실적인 친구입니다. 풍부한 일자리. 야, 일자리 많아. 여기 와. 한 달에 30만 원 줄게. 안 가잖아. 일당이요? 라고 기우일 거 아니야. 그래서 풍부한 일자리 및 높은 임금이 일단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 뭐 정치적 안정. 그 다음에 뭐 문화적인 수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해되신가? 그럼 배출 요인은요? 그 지역이 배출하는 요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부족한 낮은 임금. 뭐 환경이 오염되고 뭐 전쟁 났어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배출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막 몇몇 특이한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간 세리를 즐기는 스타일이라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도 이런 특이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요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을 적게 주는 데보다는 돈을 많이 주는 데로, 일자리가 부족한 데보다는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가게 되겠죠. 이해되신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나라를 떠나온 배출 요인이 뭐야? 부족한 일자리와 낮은 임금. 우리나라로 끌어들이는 요인은 뭐야? 풍부한 일자리와 높은 임금. 이거는 살짝 세모긴 한데 높은 임금이 있겠죠.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 지역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흡인 요인과 그 지역이 사람들을 뱉어내는 배출 요인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쉽지만 그래도 이걸 카테고리화 하나 시켜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 유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동 범위, 그 다음에 이동 동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체류 기간, 다른 말로 이동 기간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네 번째로 이동 원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동 범위는 국내냐 국외냐, 이동 동기는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 체류 기간이 영구적이냐 일시적이냐, 이동 원인에는 경제적이냐 종교적이냐 또는 정치적이냐 환경적이냐, 이걸 가지고 거의 모든 이동 유형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A씨를 한번 몇 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서 취직을 하려고 서울로 올라갔다. 그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럼 국내, 국외? 국내. 자발적, 강제적? 자발적, 영구적, 일시적? 여러분들 거기 가서 취업하고 나 성공했어! 취직 딱 찍고 내려올 거야? 거기서 결혼하고 살 거 아닙니까? 영구적, 일시적? 영구적.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환경적? 예? 경제적이 되겠지. 돈 때문에 갔잖아요. 이해되신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 생활을 하려고 딱 대학 기간만 어디를 갔다가 온다고 마음먹고 갔다고 칩시다. 국내, 국외? 국내. 자발, 강제? 자발. 영구, 일시, 경제, 종교, 정치, 환경 말고 뭐 교육적인 거 넣으면 되겠죠. 일단 이거는 투 옵션 같은 역할이고 이 세 개로는 거의 모든 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신가?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 국내, 국외? 국외. 자발, 강제? 이걸 고민을 해요? 우리가 그 나라 가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다가 공장에다 넣었어요? 그 사람들이 왔잖아. 물론 왜 고민하는지는 압니다. 그 사람들이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 내가 우리가 끌고 왔어? 아니잖아요. 자발적, 영구적, 일시적? 일시적이야. 이 사람들 돌아갈 거니까 일시적. 근데 이거 하고 Korea, beautiful 이래가지고 좋아.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살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영구적이 되는 거지. 병 깰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신가? 자, 그러면 이제 고려인 한번 봅시다. 고려인 기억하시죠? 고려인 우리 가르쳐 드렸잖아요. 스탈린, 강제 이주, 국내 국외 자바의 강제 영구 일시 영구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작년인가 내가 재작년인가 문제 냈던 게 있어요. 야, A씨가 있습니다. A씨가 있는데 이게 연해주로 이주를 한번 하셨어요. 연해주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고자 연해주로 이주를 했는데 여기에서 스탈린한테 걸려가지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한 거야. 내가 이거 작년에 내가 작가의 꿈을 꾸면서 내가 한 2시간인가 3시간인가 글을 썼어요. 선생님 아시죠? 그 취향 있는 거 아시죠? 문제 되는 스타일. 그래서 1번과 2번에 대해서 이동 유형을 내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1번 이동 유형은 뭐야? 국내 국외 자바의 강제 자바의 영구 일시 영구적으로 간 거야. 살려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로 간 거는 국내 국외 자바의 강제 영구 일시 영구적으로 가게 된 거지. 재밌죠? 문제 잘 냈죠? 이렇게 문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흑인 노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국외 자바의 강제 영구 일시 영구죠. 3년만 쓰다 보내줄 게 아니잖아요. 영구.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배웠던 청교도 혁명 기억하십니까? 청교도 17세기 아메리카로 이주했던 많은 영국인들 중에 청교도인들이 있었죠. 국내 국외 자바의 강제 영구 일시 여기서 체크해봐. 종교적 영향이었죠. 즉 종교적 자유를 찾아 떠났다. 문제를 내기에 무궁무진하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이주를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엄마한테 가서 오늘 물어보면 된다는 거. 엄마 고향이 어디야? 물어보면서 엄마는 국내 이동했어, 엄마 자발적 이동했어, 엄마는 일시적이야, 영구적이야. 이렇게 인구 이동의 유형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체크해 보시길, 화목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세계의 인구이동. 세계의 인구이동 하는데 우리가 여기를 그렇게 깊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안 중요한 거 아니고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너무 공간적 범위가 넓으니까 어느 것 하나 잡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략적인 것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제 이동. 즉 세계에서 국제 이동. 국제 이동이라는 건 뭐냐? 국경을 넘는 이동, 우리는 국제 이동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대. 그리고 현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과거가 중요할까요? 현대가 중요할까요? 현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법치화되기가 조금 어려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제 흑인의 이주, 흑인의 이주라든지 또는 아메리카로 들어온 흑인들의 이주, 그 다음에 유럽인들의 이주, 그 다음에 남미인들의 이주 또는 아시아인들의 이주. 그래서 이런 사례 중심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과거는 그냥 쓱 보고 넘어가신다라는 겁니다. 현대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현대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사회과학의 한 파트죠. 사회과학, 과학은 법치화 시키고 싶어 하죠. 원리를 따지고 싶어 하죠. 물론 사람 삶에서 100% 그게 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원리와 법칙을 따져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 인구 이동에 어느 정도의 법칙은 있다. 어디서 어디로? 우리는 지금 국제 이동 보고 있는데. 자, 봅시다. 전 세계 국가를 2등분 시켜봅시다. 뭐랑 뭐로? 유럽과 아시아로 나눠버리면 아메리카는요? 자, 다른 방식가 막 서양, 동양 이렇게 나누던데 그렇게 말고 전 세계 지금 하나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죠. 뭐의 논리로? 민주주의 아니고요. 자본주의 논리로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잖아. 이 자본주의라는 안경을 하나 딱 쓰고 보는 거야. 어떤 나라와?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이게 딱 자본주의 안경 쓰면 잘 사는 애, 못 사는 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단 말이죠. 즉, 잘 사는 나라를 뭐라 불러? 우리는 선진국. 좀 못 사는 나라를? 이란 말 안 쓴다고요. 후진국이란 말. 봐봐.
공부 잘하는 애 기분 어때? 좋지. 공부 못하는 애 기분 안 나쁠 수도 있어. 어차피 속으로 어차피 나 어차피 공부 잘하는데 생각할 수도 있어. 공부 못하는 애 하면 기분이 어때? 나쁘지. 그러면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애 괜찮죠. 즉 후진국이라는 말 우리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 개발도상국. 즉 잘 살려고 노력하는 나라 개발도상국으로 부릅니다. 즉 우리는 이걸 줄여서 개도국.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전 세계 국가를 두 개로 나눈다.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눈다. 봤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인구 이동의 흐름 어디서 어디로 갈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 다들 그렇게 생각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해? 자, 봅시다. 물어볼게요. 넌 지금 한국에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 가서 살래? 필리핀 가서 살래? 미국 가서 살래? 영국은요? 그럼 여기서 계속 살겠습니까? 필리핀? 베트남? 미국? 약간 거려? 그렇지. 필리핀? 베트남? 미국? 미국 다 간다잖아. 미국 미국 필리핀 봐봐. 우리보다 조금 더 저개발 국가는 우리가 안 가려고 하고요. 우리보다 좀 더 개발된 국가는 좀 더 살기 좋다고 판단된 나라는 우리가 가려고 하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어디서 어디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가장 크다. 이게 물이 위에서 말도 꼬이네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인구 이동의 흐름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또는 좀 더 저개발 국가에서 좀 더 개발된 국가로. 이해되신가요? 네. 그래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가장 큰 흐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28페이지 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리는 결국 글로 안 나옵니다. 시험은 뭘로 나와? 그림으로 나오고 시각화 자료로 출제가 됩니다. 보시면 빨간색은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 파란색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은 전부 다 개발도상국입니까? 네, 거의 다 그렇고요. 그러면 파란색은 전부 다 선진국입니까? 그건 아니다. 왜냐? 봐봐. 근처에서 여기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을 향해 떠나가는 거야. 만약에 북한이 우리가 함께 교류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북한 사람도 우리나라로 넘어와 안 넘어와? 넘어오겠지. 많이 넘어오겠지. 북한 사람이 한 번에 미국 가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이해되신가? 근처에 조금 더 나은 환경인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근데 원칙은 뭐다? 가장 큰 원리는 뭐다? 개도국에서 선진국. 다른 말로 하면 좀 저개발해서 좀 더 개발된 국가로 이동을 하는 게 인구 이동의 현대 인구 이동의 가장 큰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빌드업 했으면 결국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리라는 과목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공간이,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쳤는가가 결국 최종적인 질문이야. 이 앞에 배운 건 전부 다 빌드업이고 최종적인 질문 뭐냐? 그래서 개도국은 어떻게 변했고 그래서 선진국은 어떻게 변했는데 이게 최종적인 질문이란 말이지. 이해되셔? 네. 자, 봅시다. 선진국이 있고요. 개도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장점이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오늘 컬러풀하게 한번 갑시다. 다음에 단점. 이렇게 컬러풀하게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선진국이 얻을 수 있는 장점과 개도국이 얻을 수 있는 장점, 반대로 단점, 단점들도 존재한단 말이지. 작년에 이거 서술형 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주체를 헷갈려. 여긴 내가 지금 물어본 게 선진국, 즉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 개도국가가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셔? 네. 자, 그러면 선진국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야? 그치, 노동력이 많아진다. 좋습니다.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가겠습니다. 그냥 노동력이 아니라, 그렇지, 우리는 그거를 저임금 노동력이라고 부릅니다.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요. 3D 산업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요. 물론 고임금 노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저임금 노동력으로 일을 하죠. 상대적으로. 3D 산업이 뭡니까? 입체 나오시면 안 되고 프린트도 혼란스럽네요. 앞반에서는 입체라 그러고 여기서는 프린터라 그러고 3D라는 건 뭐냐면 difficult, 어렵고 dangerous, dirty, 더러운 이런 산업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로 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산업들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채워준다라는 거죠. 선진국이 얻을 수 있는 장점입니다. 자, 그럼 몇몇 친구들은 이걸 걱정하죠. 그러면 우리랑 일자리 경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속되고 확장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임금 노동력만 확보하고 여러분들과 임금 경쟁을 하지 않아 또는 일자리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공장 갈래? 공장 갈래? 농사 지을래? 다들 안 한다잖아.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사 짓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셔? 네. 자, 그러면 개도국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뭘까? 여기 독서실이야? 이렇게 쓱 조용하죠? 자, 어디 연기 배우 어디 연기 꿈나무 그래. 네, 앞에 있으니까 한번 시켜드릴게요. 좋은 거 아니야 별로. 어디서 오셨어요? Where are you from? 광주. 아니야.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하란 말이야. Where are you from? 코리아. 코리아가 아니라고요. 저 동남아 쪽에서 왔으면 좋겠어요. 아, 오케이. 필리핀. 필리핀 여기 건실한 필리핀 그 청년이라고 하죠. 어쨌든 건실한 필리핀 청년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필리핀에 산다 얼마 받고 일했어? 3만 원. 100원. 너무 호구인데? 한 달에 30만 원 받고 일했다고 칩시다. 네. 한 달에 30만 원씩 받고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얼마씩 받고 있어? 100만 원. 300만 원씩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받고 있어. 필리핀에서 30만 원씩 받고 일하던 이 건실한 청년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 달에 300만 원씩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300만 원 어디다 쓸 거야? 사는데. 아, 그럼 여기서 플렉스하고 살 거야? 아니죠. 야, 우리 현실 체감이 잘 안 되나 본데 너 월급이 지금 한국 기준으로 하면 3천만 원씩 주고 있는 거야. 오. 한 달에 3천만 원 다 쓰고 살 거야? 아니요. 삼겹살 1인분 막 다 먹고 할 거야? 안 되잖아. 아끼고 어디다 써야 돼? 살려야죠. 누구를 살려요? 국가를 살리죠. 국가를요? 그렇지. 가족한테 보내야지. 너만 바라보고 있는 필리핀에서 너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이 있단 말이야. 얼마씩 보낼래? 살 만큼만 남기고 다. 나는 최소한 살 만큼만 보낸다는 줄 알고 이런 나쁜 너의 최소 생활비만 남기고 다 보낸다는 거죠. 네. 한 200만 원씩 보낸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최소 한 2천만 원씩 받는 거야 거의. 와. 한번 과장 좀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이 1억에만 특별한 효녀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돈 보내 안 보내? 다 보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화를 보냅니다. 그래서 개도국에서는 외화가 유입돼요. 즉 외국 돈이 유입된단 말이야. 이해되셔? 근데 하나 더 있어. 장점이. 이거 맞추는 애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봐봐. 여러분들 동갑 친구가 40만 명대거든요. 내 동갑 친구가 한 70만 명대야.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100만 명대야. 우와 놀라지 마시고 추론을 하시라고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즉 선진국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오면서 저출산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 태어난 애들은 20만 명대예요. 자, 봅시다. 선진국이 아이를 많이 낳습니까? 개도국이 아이를 많이 낳습니까? 개도국. 봐봐, 생각해봐. 야, 20만 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얘들 꿀빠네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100만 명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거지.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국가가 이 사람들 모두 한 번에 케어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 말은 즉슨 이 사람들이 외국으로 돈 벌러 떠나주면 그 국가에서는 땡큐야? 아니면 아쉬워? 땡큐지. 땡큐. 그러니까 실업률이 감소됩니다. 얼른 갔다 오세요. 순식간에 지나가고 안 보이니까. 여기는 대충 내가 편집할게요. 어쨌든 실업률이 감소가 된다는 말이죠. 이해되신가?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경제가
활성화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에게 윈윈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선진국이 얻는 단점은 뭘까? 그 나라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아까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드렸죠. 이게 지속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과 일자리 경쟁을 통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겹치지 않거든요. 다른 단점 뭐가 있을까? 인간의 본능과 관련된 거야. 월급이 줄어들. 아니요. 월급이 줄어든다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은 구별짓고 싶어 합니다. 너와 나가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하죠. 인간의 본능입니다. 즉 문화가 다른 사람들, 외국인들, 같은 식구끼리도 구별짓고 다르다라는 걸 말을 하는데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산다? 함께 하기가 어려워. 문화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대구에서 이제 좀 시위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자기들의 사원, 모스크를 짓겠다고 하니 그거를 대구 그 지역 주민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한 거야. 왜 반대를 했을까? 그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원이 생기면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고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절하고 반대를 했던 거야. 이해되셔?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만약에 무슬림들 입장에서 꼭 무슬림이 이유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면 무슬림들이 많아지면 자기들을 위한 기도 공간을 달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할랄 푸드를 달라고 하겠죠. 할랄 푸드라는 게 뭐냐면 이슬람 율법에 맞게 도축된 고기를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급식에서 내놓으시오 하겠죠. 좀 더 나아가면 일주일에 한 번은 돼지고기 없는 날로 주십시오. 실제 선진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문화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지. 이해되셔? 네. 그러면 개도국에서 단점은 뭘까? 오늘 여기 독서실인가요? 고급 인력이, 저임금 노동력만 가는 게 아니라 고급 인력이 유출됩니다.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두뇌 유출이라고 불러요. 일단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아까 이제 건실한 필리핀 청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능 만점 받았어. 오. 어디 갈래? 잘 사는 나라. 아니 수능 만점 받았는데 어떻게 잘 사는 나라에 가요? 대학교 어디 가실 거냐고요? 서울대요. 서울대 무슨 과? 서울대 의과대학. 의과대학? 이런 세속적인 청년이 있습니다. 일단 서울대 의대를 갔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내 길이야. 학자의 길을 가겠다 하면서 유학을 떠납니다. 어디로? 미국 어디? 미국에. 아닌데 몇 개 없잖아요. 하버드 갑시다. 예. 이제 서희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대 박사야. 와. 이제 뭐라고? 이제 뭐야? 하버드 의대 박사야. 한국에 돌아오실 겁니까? 그렇죠. 봤지. 돌아올 생각이 없으시다고요. 즉 엘리트들이 외국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계속 살아. 돌아오질 않는다라는 거지. 이해되셔? 네. 거기에다가 또 다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정말 저개발 국가들, 진짜 저개발 국가들에서 거기서 막 교사, 교수, 막 기자, 나름 엘리트층이 있어. 뭐 교수들도 있어. 근데 한 달 월급 50만 원이야. 한국 와서 막노동하면 300만 원씩 받는데 교수 버리고 와버려. 이해되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두뇌 유출, 즉 고급 인력이 유출되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IT 계열이 월급을 많이 주죠. 일반 회사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주죠. 국내 IT 기업들, 뭐 카카오나 무슨 뭐 배달민주나 이런 데는 거의 억대 기본 개발자들이 연봉이 1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괜찮죠? 일하고 싶죠? 근데 구글은 한 3억에서 5억 정도 주는데. 그럼 구글로 가, 안 가? 능력만 되면 바로 가버리지. 근데 AI 개발자들은 거의 10억씩 준대. 뭐 10억씩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못 주지. 그럼 그런 고급 인력들 어디서 끌어들여? 선진국, 대표적으로 미국이 다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면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것들 계속 거기서만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신가? 그래서 이런 두뇌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국내 이동.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내부에서 국내 이동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선진국, 두 번째 개도국. 자, 선진국에서는요, 역도시화가 발생합니다. 개도국에서는요, 이촌향도. 여러분들 입에서 이제 이촌향도는 좀 입에서 익으셔야 됩니다. 이촌향도. 근데 역도시화와 이촌향도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가 도시가 있다고 칩시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촌이 있겠죠, 촌락. 여기에서 도시로 가는 걸 우리는 이촌향도라고 부르고요. 도시 밖으로 좀 나가는 흐름을 우리는 역도시화라고 부릅니다. 차이점 아닙니까? 도시로 들어가는 흐름을 이촌향도, 도시 밖으로 나오는 흐름을 역도시화야. 근데 역도시화는 이제 일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도시가 너무 답답하고 깝깝하니까 나는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마당 있는 집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거지. 그럼 도시와의 연계, 또 도시로 매일 출퇴근해, 안 해? 우리나라는 하는 거야. 여기는 안 해. 또는 그 연결성이 매우 떨어져. 이해되셔? 그러니까 좀 더 외곽에 쾌적한 환경을 살겠다라고 나가는 게 역도시화입니다. 이거는 우리 도시 단원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역도시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현상적으로는 나타납니다. 야, 우리 경기도만 수도권이 아니죠? 어디까지 수도권이야? 넓게 잡으면 충청남도까지 수도권이야. 천안 출퇴근합니다. 강원도 춘천 출퇴근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로 나간 사람들 또는 충남으로 나간 사람들이 나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역도시화 일어난 거야? 현상만 보면 역도시화지. 외부로 나갔으니까, 서울 밖으로. 이 사람들 뭘로 나간 거야? 집값이 비싸니까 나간 거야. 집값이 비싸니까 나간 거야. 그러면 출퇴근 어디로 해? 서울로 해. 선생님 친구가 한 명이 평택에 살아요. 평택에 사는데, 평택이 어디냐면 경기도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좀만 내려가면 충청남도예요. 거기서 서울 광화문으로 출근을 해.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 야, 너 어떻게 출근하냐? 안 힘드네 했더니, 아, 괜찮대. 1시간 10분이면 출근한대요. 오, 야, 놀랐지? 어떻게 1시간 10분에 출근을 해? 했지? 새벽 6시에 나가면 된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수도권 확장이야. 근데 표정 봐봐. 어떻게 고생스러워서 어떻게 했는데 매달 월급날 찍히는 거 보면 괜찮겠죠. 어쨌든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이촌향도 역도시화. 그래서 선진국은 역도시화 현상이 좀 일어나고요. 개도국은 아직도 발전이 덜 되었기 때문에 도시로 하는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은 페이지 130페이지에 있는 그 지도 5개 별표 쳐주십시오. 결국 뭘로 나온다? 시험은 그림, 지도로 나온다. 시각화 자료라고 할게요. 시각 자료로 나온다. 그래서 그 지도 시험에 나옵니다. 내년 모의고사 때 나옵니다. 수능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시기와 국내와 국제고객이고요. 국외와 국내로 보겠습니다. 일단 시기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일이가 일제. 일제강점기. 몸은 아픈데 팔에 힘만 넘쳐나와 봅니다. 코도 막혀가지고 말도 지금 어눌한 것 같은데. 일제강점기가 있고요.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나면 광복 후. 그 다음에 광복하고 나면서 우리는 한판 싸워야죠. 6.25 전쟁. 그 다음에 60년대부터 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2000년대 이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로 정리하시고 인식하시고 머릿속에 그림으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림과 매치시키면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그러면 일단 일제강점기에서는 우리가 북부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부 지역은 북한 지역으로 이야기합니다. 북한 지역으로 갔던 이유는 뭐냐? 그곳에 먼저 공장들이 발달합니다. 공장들이 먼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곳에 지하 자원이 먼저 더 많거든요. 철광석과 석탄들이. 그래서 북부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국외로도 북부 지역으로 갔는데 이제 만주 지역. 이제 중국 쪽으로 나가는 그 강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북부로 강을 안 넘고 올라가는 흐름도 있고요. 강을 넘어가는 흐름도 있죠. 이게 좀 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복 후에는 국내 귀국 행렬이 열립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흐름 보이시죠? 그 화살표 하나하나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딱 보고 이미지가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렇게 가셔야지 화살표가 일로 갔네 절로 갔네 이러시면 시험 못 보고요. 다 틀리는 겁니다. 알겠죠? 외국으로 들어오는 국내로 들어오는 귀국 행렬이 있고요. 6.25 전쟁 어디로 가면 됩니까? 부산으로 가면 됩니다. 부산으로 엄청 큰 흐름이 나오고요. 60에서 90년대도 쉽습니다. 이, 촌, 향, 도. 어디로 간다? 도시로. 그래서 서울과 그 지역의 광역시들로 화살표가 찍혀 있죠. 전라도 지역에는 광주, 부산, 그 다음에 대구, 인천 이쪽으로 대전 쪽으로도 찍혀 있고 그래서 각 지역 도시로 모이는 흐름으로 나오면 됩니다. 2000년대 이후는요? 2000년도가 끝이 났을까? 어림없이 계속 2000년도에 끝까지 따라와야죠. 그래서 2000년도가 일어납니다. 근데 굳이 또 나누는 이유는 뭐냐? 2000년도랑 같이 또 시화가 형태상으로는 일어납니다. 형태상으로는.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구분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 2000년대 이후 그래프를 지도를 보시면 그 도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살짝 아주 약한 화살표 흐름이 있어. 그게 없으면 60에서 90년대에 아주 강력한 이 종량도 나가는 흐름이 좀 보인다? 역도시화 2000년대 이후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에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오는데 알아만 두세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언급만 해드립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그냥 시험지 찍고 그냥 막 시험 거부하셔도 괜찮아요. 알았죠? 파독, 광부와 간호사. 그 다음에 중동, 건설, 노동자. 우리나라 이제 60, 70년대 때 이제 파독, 독일로 파견한 광부와 간호사. 이거 영화로 나오잖아. 국제시장. 국제시장 보시면 이제 북부 지역에 살았어요. 뭐 그 이주 전에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을 펴봅시다. 우리 아버지께서 북부 지역으로 이주를 하셔가지고 흥남철수 때 부산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살다가 돈 벌려고 파독, 광부 아버지가 가셨고요. 파독, 간호사 어머니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들어오셨죠. 그래서 부산에서 정착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김해로 이사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 스토리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어제 수업하다가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려가지고 이걸 한번 내볼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독, 광부, 간호사, 중동 컨설 노동자 우리가 파견했던 거고요. 이거는 절대 안 나옵니다. 시험에. 진짜 절대 안 나와. 나오고 혹시라도 내 시험에서 언급이 된다? 정답과는 전혀 관련 없는 거야. 절대 고등학교에서 이거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는 요겁니다. 그 말은 즉슨 이거 빼고 다 중요하다 소리죠. 2000년대 이후는 아직까지 이게 출제가 많이 되진 않는데 이게 조금 이제 언급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들이 늘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이 당시는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즉 저개발 국가였기 때문에 개도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돈 벌러 나가는 형태라고 보면 이거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형식이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어떻게 됐다?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꼭 이 표로 정리를 하시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림, 지도가 있으셔야 된다.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